두 번째 시간은 비문학 좀 할게요. 자, 봅시다. 24페이지 펴주면 됩니다. 자, 보자. 자, 우리 1문단부터 살펴볼게요. 1문단. 24페이지. 자, 시작합니다.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가 뭐예요, 여러분들? 회화? 그림이죠. 회화 그림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 넘겨주게 됐고, 그에 따라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진이 등장하면서 끊어주고 회화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어디에? 사진에 넘겨주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건 꼭 알아야 돼. 왜냐면 그림이 더 사실적이에요? 사진이 더 사실적이에요? 사진이니까요. 그리고 19세기 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자, 첫 번째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그림에서 중시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자, 여기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끊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줄게. 저기 거부하고 있지 얘들아. 여기에다가 X를 쳐놓는 게 되게 편해. 나중에 문제 풀 때 저기가 나오면 딱 바로 캐치가 돼요. 그럼 말장난 치면 저 거부하고를 뭐로 해놓겠어? 중시하고 이렇게 하겠지. 자,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했대요. 자, 이게 1문단이야. 그럼 여기 볼까? 1문단.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래. 그럼 왠지 2문단에서는 인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추측이 되죠? 맞죠? 이제 2문단 가봅시다.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 이렇게 네모.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 자, 요거 밑줄.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자, 두 번째. 그 인상주의 화가 대표적 모네에다가 별표. 자, 모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 이제 밑줄 치자.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어주시고, 자, 끊어주시고, 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대. 자, 보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대. 요거 별표. 자, 지금 누구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봤어요? 모네.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전통적인 화가야? 아니야. 알겠지?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빛에 따른 사물의 색채와 순간적 인상을 표현한 인상주의 화가 모네래. 됐지? 자, 이제 우리 3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잠깐 내려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좀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3문단 가봅니다. 자,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했대. 자, 보자.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여기 X 쳐놔. 모네는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X. 알겠지? 자,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했대. 자, 그 결과 빛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여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냈대요. 그럼 우리가 모네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거 두 개가 뭐야?
순간적 인상. 두 번째 뭐야? 빠른 속도야. 알겠니? 자, 이어서 가자. 자, 그에 따라 그림에 거친 붓자국과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른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대. 자, 거친 붓자국. 잠깐만. 거친 붓자국. 그 다음에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른 듯한. 요거야. 자, 지금 다 모네야, 모네. 인상주의화가 모네. 자, 이로 인해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한 듯한 느낌을 준대.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색채 효과가, 끊어주시고,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준대. 자, 이와 같은 모네의 기법은 그가 사실적 묘사에 더 이상 치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줄. 모네가 사실적 묘사에 더 이상 치중하지 않았음을 별표. 모네는 사실적 묘사에 치중했다. X야. 그러나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나이스.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그러나 받았다까지 묶어봐요.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 한계점이야. 누구의 한계점? 인상주의화가 누구? 모네의 한계점이야.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얘들아 참여해봐. 요거. 응? 말하기 싫은 사람들 입범끝 하세요. 이전 회화는 뭘 말하는 거야? 이전 회화. 요거. 그치. 전통적 회화야. 그러면 전통적 회화에서는 원래 뭘 추구했어? 사실 위주였잖아. 맞아? 자, 그러면 전통적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는 밑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요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안 돼. 완전히 극복했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3문단 봅시다. 여기. 전체적인 느낌과 분위기, 빛의 효과에 주목한 모네의 표현과 무슨 점? 한계점. 알겠니? 한계점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3문단.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문단 가볼까? 자, 4문단에서 이제 누구 나와요? 우리가 모네가 인상주의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무슨 주의야? 후기 인상주의야. 다시 보라고? 후기 인상주의야. 해보자 이제. 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재현 위주의 사실적 그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대요. 자, 여기 묶어보자.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 재현 위주의 사실적 회화는 전통적 회화지.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별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벗어난 거네. 완전히. 자,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 누구 나왔죠, 여러분들? 세잔.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은 회화에는 눈과 두뇌가 필요하다. 이 둘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자, 밑줄. 모네가 가진 것은 눈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세잔이야. 자, 얘들아, 다른 사람 말 따오는 걸 뭐라 그래? 인용이라 하거든. 저렇게 따옴표 들어가면 무슨 인용이라는 줄 알아? 직접 인용이라 그래. 오, 알겠니? 그럼 지금 따옴표 들어갔으니까 직접 인용이야.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자는 저 모네를 까고 있어, 안 까고 있어? 까고 있죠. 물론 시험에는 비판이라고 하겠지만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갑니다. 자, 라고 말하면서, 자, 밑줄,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표현하고자 했대. 누가? 세잔이. 자, 이러한 세잔의 시도는 회화란 지각되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X. 그러니까 사진처럼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대요.
자, 여기가 이제 4문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 위로 올리기 좀 그러니까 자, 거기 3문단 빨리 봐봐 얘들아. 구조화학에서 3문단. 사실적 회화는 누구예요? 전통적 회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인상주의화가 뭐네도 어땠어?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다 그랬어. 오케이? 자, 다시. 사실적 회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한 후기 인상주의화가 세자. 됐나요? 자, 이제 우리 5문단 가보자. 자, 세자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 믿었고 두 눈으로 보는 세계를 평면에 그리고자 했대. 자, 일단 밑줄 쳐야겠네. 자, 세자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을 평면에 그리고려 했대. 그리려고 했대. 자, 그래서 그는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았고 별표 끊고 이중 시점을 적용해서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했대요. 요것도 별표. 자, 세자는 전통적인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았고 이중 시점을 적용해서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려 했대. 자,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질서 있는 화면의 구성을 위해서 밑줄 대상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정물화를 선호했대요. 요것도 별표.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 단어가 뭘까 하니 얘들아? 두 눈. 무슨 시점? 이중 시점. 그리고 선택과 배치가 뭐? 자유로운. 알겠냐? 응? 두 눈, 이중 시점,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됐어? 이게 누구야 지금? 세잔이야, 세잔. 자, 그러면 우리 5문단 가봐. 거기 5문단. 이중 시점을 적용하고 정물화를 선호한 세잔이래. 자, 이제 마지막 6문단 갑시다. 마지막. 자, 이처럼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딱 봐도 체크해야겠다. 세자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겠지? 그린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 결과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물은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풀,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대. 자, 밑줄. 사물은 본질적으로 구, 원통,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 회화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그는 무슨 시점 나왔죠? 이중 시점. 이중 시점에서 더 나아가 형태를 단순화하여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 했고 윤곽선을 강조해서 대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자, 이중 시점 밑줄 형태를 단순화하여 밑줄 윤곽선 강조 밑줄 이중 시점 형태 단순 윤곽선 강조야. 됐지? 자, 그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봐봐. 자, 여기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회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그가 누구예요? 세잔. 세잔의 이러한 화풍은, 자, 밑줄 칩니다. 입체파 화가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됐대. 그럼 가로치고 입체파 화가들은 누구의 그림풍을 이어간 거야? 모네야, 세잔이야? 세잔을 이어간 거야. 입체파 화가들은 세잔을 계승 이어갔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6문단 볼래? 다 썼으면 6문단. 자, 6문단. 세잔이 입체파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내려가면 거기 제대로 질문하기 있을 거야. 바로 밑에 얘들아.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인상주의 화가는 누구예요? 모네. 모네 쓰시고. 자, 모네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모네 이전의 그림에서 추구했던 표현 방식은 사실적 표현. 이게 전통적이죠. 전통적인 사실적 표현. 하지만 모네가 사실적 표현, 재현 위주의 사실적 그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했던 후기 인상주의 화가는 누구니? 세잔. 세잔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한번 해볼래? 1번, 2번, 3번 나름 한번 해봐요. 자, 1번 보세요. 1번은 그래도 다 일단 정답은 골랐죠? 이제 답은 골랐지. 맞췄든 틀렸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야 얘들아. 모네는 대상의 고유한 색 표현을 위해서 전통적인 원근법을 거부했다. 자, 칠판 봐봐. 자, 원근법 어디 있어 얘들아? 원근법. 원근법이라는 단어 어디 있니? 몇 문단에 있어? 5문단. 봐봐. 5문단 봐봐. 칠판 보라고. 칠판. 여기 5. 전통적 원근법 보여요? 그럼 이거 모네야 세잔이야? 세잔 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야. 1번에 4번. 자, 2번에 가는 모네의 그림이잖아. 뭐 대부분 써있죠 보기에. 그리고 나는 뭐야? 세잔의 그림이지. 그럼 얘들아 5번 볼래? 모네와 세잔 모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을 통해 사실적 재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군요. 3점짜리 치고 되게 쉬워요. 완전히 벗어난 거는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세잔이잖아. 모네 아까 한계점 기억나지? 그러니까 5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세잔의 화풍을 기억과 같이 평가한 이유를 물어봤어. 그럼 기억 빨리 봐봐 얘들아. 기억 6문단에 세잔의 화풍은 누구들에게 영향을 줬대? 입체파 화가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일단 세잔 화풍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더불어 보기에 있는 입체파 화가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지. 그러면 두 개 공통점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공통점. 자, 보기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쳐요. 보기에서 세 번째 줄. 미안합니다. 두 번째 줄 밑줄 쳐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 밑줄. 보기야, 보기. 또 보기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다양한 모습. 그 보기의 특징은 다양성 아닙니까? 그러면 왼쪽에 우리가 세잔 와보자. 자, 세잔의 여러분들 6문단 봐보세요. 6문단. 6문단이 아니고 5문단 봐봐요. 여기 봐봐. 5문단. 세잔은 이중 시점을 적용해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했고 보여요? 그리고 선택과 배치가 자유롭다 보이죠?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어간 게 입체파라는 거잖아. 그러면 공통점 고르면 1번이지.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세잔의 특징과 보기에 제시된 입체파 화가의 특징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이 1번이다. 넘어갔어요. 자, 7회차는 패스합니다. 그리고 자, 29페이지 펴볼래? 29페이지. 자, 8회차 펴보세요. 자, 인문 예술의 마지막 지문이야, 얘들아. 8회차.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응용되는 지문이고,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많이 나오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요.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응용돼서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가보자. 자, 총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볼게. 자, 해봅니다. 자, 1문단부터 가보자.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네모. 자, 스피노자라는 학자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대. 코나투스 네모.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에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물의 본질인 코나투스라는 거예요. 자 보자.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에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코나투스래요.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세요. 그러면 1문단에 코나투스의 개념이란 게 나왔네요. 자 보자.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어때? 이렇게 해놔야지. 자,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던 그는, 이 그가 누구야? 스피노자. 알겠니? 스피노자는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뭐라 불렀대 얘들아?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충동, 별표. 충동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물들과 같이 인간도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봤대요. 인간도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봤대요. 자, 됐죠? 여기까지. 특히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끊고 동물과 차이가 있다며 동물 동그라미 인간의 충동을 욕망이라고 불렀대요. 욕망 별표. 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문장 있지? 여기서 인간과 동물을 뭐하고 있지? 비교, 대조, 비교, 대조. 알겠니? 그리고 자, 특히 인간의 충동은 뭐라 불렀다고? 욕망. 알아두셔야 돼. 자,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대요. 밑줄. 인간에게는 욕망을 의미한다. 욕망. 자, 이제 1문단.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과 동물을 대조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2문단 가보자. 2문단 얘들아. 2문단이 좀 길어요. 자, 좀 지우고 갑니다. 자, 2문단 볼게.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를 본질로 지닌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이상 삶을 지속하기에 힘쓴대요. 하지만 인간은 밑줄 자신의 힘만으로는 삶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자, 즉 우리 인간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끊어주시고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는데요. 타자가 뭔지 알겠죠? 타인. 자, 이때 타자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해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난대. 자, 이때 타자로부터 받은 자극에 신체적 활동이 증가하거나 플러스 또는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난대. 됐습니까? 자, 바로 감정 동그라미 감정을 신체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던 스피노자는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 자, 이제 체크하자 우리. 네모해야 돼.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둘이 묶어주시고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자, 반대로 네모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면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묶어주세요. 자, 그래서 또한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거 나왔다. 뭐가 감소하고 얘들아? 코나투스가 감소하고 묶어주세요. 있음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드는 것으로 여겼대.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무슨 감정? 기쁨의 감정. 그러면 코나투스가 내려가는 거야? 코나투스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지? 그치? 이해가지? 자, 그래서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끊어주시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문단이야. 자, 그럼 이 문단 봐봐. 감정과 신체의 관계 및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가 나와 있죠. 반비례야 비례야 얘들아? 비례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례라는 거는 코나투스 올라가면 어때? 신체적 활동 능력 증가, 기쁨의 감정 증가. 알겠지? 코나투스가 내려가면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감소.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3문단 가봅니다. 여러분들 학원 왔을 때도 빡세게 하셔요. 학원에 왔을 때 빡세게 해야 돼. 왜? 평소에 공부해 안 해? 솔직히 얘기해. 평소에 딱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딱 책 피고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쵸? 어? 하는 애 별로 없잖아. 그럼 학원 왔을 때라도 빡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그래서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빡세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3문단 가본다. 자, 한편 스피노자는 선악의 개념도 코나투스랑 연결짓는데 밑줄 치자. 자, 스피노자는 선악의 개념도 코나투스랑 연결짓는데 선악의 개념 코나투스 요렇게. 자, 그는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자,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보면, 자, 이제 밑줄 쳐야겠네. 선이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끊어주시고, 악이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거겠죠. 자, 이를 정서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자, 이제 보자. 선이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며 끊어주시고, 악이란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 그 기쁨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고 슬픔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네요. 여기서는. 자, 한마디로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감정 별표,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된다는 것. 자, 그러면 3문단. 자, 3문단 그 책에서 봐보세요. 코나투스의 관점에서의 선악의 이해라고 보여요? 다시 한번 볼게.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선악의 이해가 3문단이야. 오른쪽에 3문단 써있죠? 다 했어? 그러니까 딴짓 하다가 뒤늦게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딱 집중해. 집중하면서 쌤이 할 때 같이 따라가야 돼. 알겠지? 뒤늦게 따라가지 말라고. 내가 너 봤어. 딴짓하고 있는 거 몇 번씩. 자, 이제 3문단 갑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인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봐.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인 욕망을 긍정하고 끊어주시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써있네. 슬픔은 거부하고 끊고 기쁨을 지향하라는 것,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곧 뭐의 추구라고? 선의 추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나투스는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간에게는 타인과 함께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이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안에서 자신과 타인 모두의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우리에게 하는 당부래요.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거, 자신과 타자 모두의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 형성, 요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같이 기뻐야 돼. 같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4문단 읽어볼까?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 형성을 당부한 스피노자의 윤리학. 제대로 질문하기 봐보세요. 밑에.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무엇이라 했는가? 코나투스 쓰세요. 코나투스. 그 밑에 코나투스의 관점에서 자신의 실제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게 뭐예요?
악 가로치고 슬픔. 악 가로치고 슬픔. 그 다음 스피노자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타자인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슬픔이야 기쁨이야? 기쁨. 기쁨의 관계를 만들기를 당부한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나랑 두 문제는 풀어보고 두 문제는 한번 풀 시간 줘볼게. 자 1번 봐봐 얘들아. 1번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코나투스의 뜻 있죠? 2번 정신과 신체의 유래. 유래가 뭐야? 이 말이 나타나게 된, 이 글씨가 나타나게 된 기원 같은 거지? 있었냐 이런 거? 없었어요. 정신과 신체라는 단어가 언급되긴 했지만 유래는 알 수 없다. 2번 때 감정과 신체의 관계.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 코나투스 관련된 인간과 동물의 차이. 오케이? 나머지는 다 봤어요. 자, 그래서 1번은 2번이다. 자, 2번 가보자. 자, 보기가 제시된 문제는 보기를 꼼꼼히 봐야 돼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인간과 세상의 본질로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욕망을 충족하기에 노력하지만 밑줄 채워도 욕망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대. 얘들아 봐봐.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한계선 없대. 대표적으로 뭘까? 얘들아? 우리 시대 때 뭘 것 같아 얘들아? 돈이야 돈. 돈은 충족이 안 된대요. 대표적으로 어느 사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아 글씨가 좀 이상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 알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아 뭐 그러나? 교도소 갔다 왔어. 대통령인데 대통령 끝나고 교도소 갔다 왔다고. 왜 그랬을까?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갔다 왔겠죠. 맞죠? 이 사람이 왜 대통령까지 된 줄 알아? 너희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현대그룹이 있는 거 알지? 현대 삼성, 현대, SK, 기아 뭐 하잖아. 맞지? 현대그룹에 이 신화 같은 사람이 이명박 씨야.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비교하려면 주로 미국이니까 미국과 달리 재벌 세습제야. 특히 대기업. 회장이 보통 누가 이어가? 외부에서 전문적인 CEO를 불러올까? 자식이 이어갈까? 자식들이 이어가지. 대한민국은 재벌 세습제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 나라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현대건설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거든. 신입사원. 알겠지?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얘들아? 회장까지 갔어. 회장. 신입사원 들어가지고 재벌 세습제를 무너뜨리고 회장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할까 안 할까? 없어. 엄청난 인간이야. 알겠지? 이건 진짜 그냥 신과 같은 존재라니까? 어떻게 신입사원이 회장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했어요.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건데 국민들이 왜 뽑아줬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거는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얘들아 좀 참여 좀 해봐. 너희들이 대통령 선거를 해. 그럼 너희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있으니까 뽑는 거야? 기대심이 있으니까 뽑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현대그룹의 신화 같은 존재니까 기대해서 뽑았다고. 맞아? 근데 결국 각종 뭘 일으킨 거야? 범죄 일으킨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범죄가 주로 뭐와 관련된가? 뭐랑 관련될까? 돈이야. 이명박 씨가 돈이 많겠어? 적겠어? 회장, 기업의 회장까지 갔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냐? 근데 더 벌려고 또 뭘 일으킨 거야? 범죄 일으킨 거야. 유령회사를 만들었어. 유령회사. 대통령 되기 전에. 알겠지?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 거기에 어때? 투자해달라고 전국적으로 홍보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명박 씨를 기대하니까 투자를 했겠지. 그리고 그 회사를 뭐 한 거야? 말려버린 거야.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지?
없어지는 거지. 어딘가에 숨겨놓은 거지. 알겠지? 뭐 이명박식이 당연히 어디 들어갔겠지. 이해가? 그걸 유명한 BBK 사건이라고 그러고 궁금하면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 끝나고 그저 구속된 거예요. 돈이란 게 어때요?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가보자. 자, 세 번째 줄 봐봐. 그래서 그는 삶을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이러한 고통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밑줄 욕망을 부정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무슨 주의를 주장했대? 금욕주의. 머리 깎고 뭐가 되자 스님 되자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근데 분명히 우리가 봤던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스피노자는 욕망이란 거를 부정적으로 봤어? 아니? 그죠? 이 봐봐. 스피노자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라니까. 봐봐.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스피노자가. 알겠니? 그러면 5번 가봐. 5번. 보기에 쇼펜하우어는 제시된 글의 스피노자와 달리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군. 정답이죠? 맞아요? 스피노자는 뭐라 그랬어요? 요나투스인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할만하죠? 대신 이 문제를 정답 고르려면 보기를 꼼꼼히 봤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그냥 같이 하자. 윗글에 나타난 선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이다. 그러면 1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선이다. 맞아요. 2번.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봐봐 얘들아 봐봐. 3문단 여기 가보자. 칠판 보자. 한편 스피노자는 선과 악의 개념도 코나투스랑 연결짓는다.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대. 알겠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3번에 2번 봐봐.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대? 아니라니까?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대잖아. 사물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잖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3번 써있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타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맞네. 그리고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하면 악이다. 그러면 증가시키면 뭐야? 선이다. 됐나? 그리고 기쁨의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공동체는 선의 추구를 위해 필요하다. 됐어요? 자, 이 문제들을 가지고 4번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일단은 4번 좀 읽어볼게 얘들아. 보기 읽어볼게. 순자란 학자는 욕망을 유도하자라는 도욕 또는 욕망을 길러주자라는 양욕을 주창했대. 이제 밑줄 치자. 순자는 욕망의 생성은 자연적 사실이므로 욕망 그 자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욕망의 있음과 많음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대요. 왜?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니까. 알겠니? 너희들도 욕망이 있어 없어? 어떤 형태든 있잖아. 맞지? 자, 그리고 또한 욕망의 생성과 현실화를 동일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욕망의 생성은 자연적 사실로서 밑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것의 현실화는 마음의 금지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래요. 즉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욕구에 지배되지 않고 반드시 마음의 지배 아래 하고 싶음을 유도하거나 절제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한다고 순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일단 헷갈리는 게 2, 3번이거든. 일단 2번에 별표 쳐봐. 2번. 스피노자와 순자는 모두 욕망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 일단 스피노자는 맞아. 알겠지? 왜냐면 스피노자 글 보면 어때? 욕망이랑 선과 악으로 연결되잖아. 근데 순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선악이 있니?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도 2번이 실제 시험장에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스피노자와 순자는 모두 욕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고, 그냥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4번에 3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잠깐 넘겨보세요.